의회회계처리 이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뭐 매월 발생할 수 있고 연말정산은 2월 달에 보통 발생을 하죠. 지급월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원천세 신고서를 불러왔는데 중도퇴사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연말정산도 있네요. 그럼 이거 회계처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세무서하고 시군구청 거래처 원장, 예수금 거래처 원장이 맞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회계처리 하는데 중도퇴사자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39,040원이 이 사람이 근무 일자부터 당해년도 근무 일자부터 퇴사 일자까지 총 40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400만 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원천 징수한 게 뭐 얼마가 있었는데 정산을 중도 정산을 하다 보니까 39,000원을 환급해줘야 되는 금액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2월이잖아요. 보통은 2월 정도 되면 전액 환급이 대부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이거 자체는 원천세 신고서 자체는 국세 신고서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39,040원인데 딱 이거의 10%가 환급되는 세액은 아니에요. 왜냐면 매달 그 단수 차익 때문에 10원, 20원씩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소득세를 보려면 연말정산 현황표를 보셔야 돼요. 연말정산 현황 메뉴에서 중도퇴사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이 사람은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 2월 연말정산 현황표를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에 2월로 조회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라서 요 금액 뭐 딱 10%가 나오긴 하지만 요거는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회계 처리를. 안 그러면 단수차액 뭐 10원, 2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보고 원천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차감되는 지방소득세로. 지금 한 명이라서 그렇긴 한데 중도퇴사자가 10명, 1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 달에. 그러면은 이거를 당연히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예수금은 요 마이너스 대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차변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금에 차변이 생기려면 납부하는 회계 처리를 차변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납부는 아니고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성도 좋게 하고 그래서 예수금에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으면 아 이거 중도투자 환급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나중에 예수금 원장 맞출 때. 네, 중도투자자는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이제 연말정산 회계 처리를 보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전년도 거를 당해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회계 처리할 때는 연말정산 현황표를 보는데 전년도 가서 보셔야 돼요. 전년도에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자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던 그 사람들 연말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년도 연말정산 현황표 가가지고 계속 근무자 연말정산 현황을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했던 모든 사람 2월 달에 퇴사했을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1월 달에 퇴사했을 수도 있고 근데 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까지 해달라 하고 자료 주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퇴사자든 뭐 어쨌든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로자는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57만 5,330원 그리고 155만 7,450원이
각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한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이 나오기도 하지만 추징도 나와요. 항상 환급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추징 환급이 다 포함이 돼서 여기 이 합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징과 환급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추징금액 별도, 환급액 별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금액을 산출을 해내야 돼요. 추징되는 거는 그 사람들만 묶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급여에서 떼던지 뭐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환급해줘야 되는 경우는 환급을 다 해줄 거고 또 이제 10만 원 이상 추징 금액이 나온 사람들은 분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징되는 사람들의 것만 딱 이렇게 빼놔야지 분납에 대한 또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요거를 엑셀로 변환을 해서 이제 계산을 따로따로 해보는 거. 그게 있겠죠. 지금 근데 여기는 다 환급이라 그렇긴 한데 추징이 있다면 이제 추징 금액은 따로 뺀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예수금 이제 나중에 원천세 신고할 때는 이 금액이 납부할 예수금, 납부한 근로소득세에서 차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나중에 근로자들한테 다 환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를 합니다. 또 추징금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추징금액이 미수금에서 직원이 이렇게 잡아놓겠죠. 그래야지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을 또 차감 다 해갈 거니까. 다만 그때는 이제 예수금은 총액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아까 분리하는 거는 여기다가 미수금을 잡을 거냐 미지급금을 잡을 거냐 그 금액 산출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수금은 여기 밑에 이 총액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모든 신고서는 납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죠? 여러분은 신고서도 만들고 또는 회계 담당자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고 신고서 만들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신고서가 이제 장부에도 또 반영이 돼야지 법인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인세 신고하는 것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납부한 내역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제 미납을 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것도 다 장부에 다 남아있고 장부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지만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까지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되는 거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이거는 어떤 계정 과목이 되겠다. 어떤 회계 처리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신고서만 보고도 남이 한 신고든 뭐든 그것만 보고도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내가 비용 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내 비용 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나의 소득을 줄여버렸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소득 처리가 돼줘야 돼요. 근데 나는 비용으로 줄였는데 누군가한테 소득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 또는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매입 신고 하잖아요. 부가세 매입을 할 때 뭐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받잖아요. 그 나 비용 처리를 하지만 상대방은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매출로 신고가 되어 있고 쌍방이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는 소득이고 누군가는 비용이고 그럼 이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는 거냐? 최종적으로 내는 거는
소비자가 되겠죠. 그거를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이제 기업과 소비자, 뭐 생산자는 다, 정부, 국가, 소비자, 기업.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를 장부로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지급명세서, 지금 원천세 신고서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원천세 신고하고 회계 처리하는 거 하는데, 다음 주는 지급명세서 하고, 지급명세서의 일종 그 연말정산을 할 건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그 계속근로자, 계속근무자에 대한 그 근로소득의 일부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다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볼게요.